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지연, 올해 62이에요. 대학 교수로 은퇴 전까지는 여성 인권과 사회 심리를 연구했고, 지금도 가끔 칼럼이나 방송에 나갈 정도로 커리어에 자부심이 있어요. 돈도 명예도 자식도 모두 놓치지 않고 잘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제 아들 박주원, 34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현재 대형 병원 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이에요. 어릴 적엔 꼭 제 손을 붙잡고 엄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말하던 아이였죠. 그런 주원이 얼마 전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있었어요. 이민서 29. 지방 간호대 출신 간호사. 처음엔 조용하고 다정한 인상이었지만 그녀를 본 첫날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민서는 결혼하고 난 뒤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님 혼자 계시기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낯설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매일 이유 없는 어지러움과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아침은 제가 건강식으로 직접 준비했어요. 그녀가 내미는 죽에는 이상하게 밍밍한 맛과 쌉싸래한 향이 섞여 있었고, 그걸 먹은 날이면 유난히 어지럽고 하루 종일 숨이 가빴어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지만 자꾸 반복되니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서가 제 약통을 정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님, 이건 용량이 좀 센 것 같아서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녀는 전문 용어를 섞어가며 능숙하게 약을 바꿨고, 저는 그걸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잠결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등에 흥건하게 흘렀어요. 이상하네요. 병원에서도 특별한 문제 없다던데. 민서는 그렇게 말하며 차분한 얼굴로 제 이마를 짚었어요. 하지만 전 그 눈빛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밥에 이상한 허브가 들어가고 심지어 제가 쓰던 비타민 통이 바뀌어 있었어요. 아들 주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민서가 이상하다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민서가 간호사예요. 괜한 의심하지 마요. 엄마 요즘 예민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에 제가 피해망상에 빠진 늙은 여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어느 날 밤 민서가 부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아직 안 죽었어요. 아니요, 시간이 좀 걸려요. 약 효과가 빨라지게 조절 중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은 채 숨죽인 채 방에 숨어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일부러 밥을 먹는 척하고 약을 삼키는 척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몰래 버리는 쓰레기 봉투를 뒤졌어요. 그 안에는 조제된 병원 처방전이 아닌 정체불명의 캡슐들이 담긴 포장지가 있었어요. 그제서야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내 아들이 아닌 내 유산을 보고 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날도 저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민서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한다며 칼질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제게 묘하게 불편하고 날카롭게 들렸어요. 어머님, 오늘은 속 편한 나물 반찬 위주로 준비했어요. 기름진 건 안 좋으시죠?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말 끝에 묘한 냉기가 느껴졌어요. 요즘 들어 그녀는 저를 마치 위험물 취급하듯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하지만 그런 친절함 속에 숨어있는 불편함은 오히려 더 끔찍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저녁을 남겼어요. 요즘 입맛이 없네. 그녀는 말없이 치웠고 저는 몰래 제 방 서랍 속 비상약통에서 비타민 하나를 꺼내 삼켰어요. 이젠 민서가 건네주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외출을 가장하고 동네 도서관으로 나가는 척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서는 어머님 같이 가요 혹은 잠깐 시장에 들러드릴까요? 하며 따라 나섰지만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말리지 않았어요. 밖에 추워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고 저는 코트를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은 후
바로 우회로를 통해 다시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고요한 가운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향했어요. 문틈 사이로 보인 건 민서였어요. 그녀는 제가 평소 귀하게 여겨 잠궈두던 벽장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귀에 휴대폰을 꽂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비밀번호가 생일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어머님이 자주 다이어리 펼쳐보던 날짜도 적어놨었고. 아직 못 열었어요. 좀만 더 알아볼게요.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서는 금고를 열려하고 있었고 누군가와 공모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손끝이 떨리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의 결심을 했어요. 기록해야겠어요. 이 여자의 모든 행동을, 말투를, 눈빛까지 하나하나 남겨야 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안 쓰던 태블릿을 꺼내고 아들 주원이 출장 갈 때 사다 준 작은 녹음기를 옷장 안에 숨겨두었어요. 민서가 전화를 받는 순간 저는 소리를 녹음했고 그녀가 부엌에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CCTV 각도를 조절해 살짝 민서의 손동작을 찍었어요. 어머님, 이 약은 제가 직접 지은 거예요. 드셔보세요. 그녀는 또 그렇게 부드럽게 말했고 저는 미소로 받았지만 그 약은 절대 삼키지 않았어요. 대신 보관함에 넣고 라벨을 붙였어요. 2025년 7월 26일 며느리가 직접 지은 약. 복용 안함. 그날부터 약통엔 날짜와 상태, 증상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민서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잠깐 부엌에 두고 나간 휴대폰 화면에 보험 설계사 장 차장이라는 메시지가 떴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은 총 3건입니다. 사망 시 수령인은 배우자 미지정 상태로 기본 상속 순서 적용됩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녀는 제 보험 내역까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깨달았어요. 민서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그녀가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을 멀찍이 지켜봤어요. 칼을 다듬는 그녀의 손끝은 차분했고 마치 정해진 순서처럼 제게 저녁을 차려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삼계탕 해봤어요. 어머님 기운 좀 나시라고요. 그녀는 고운 얼굴로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엔 이중성이 가득했어요. 저는 일부러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뚝배기가 산산이 깨졌고 국물이 바닥에 흐르자 그녀가 당황하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 집에서 다친 건 그릇뿐이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이 순간적으로 딱 굳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오래 알고 지낸 법조계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유진, 50대 초반, 이혼 전문 변호사. 침착하고 비밀 보장이 철저한 그녀는 제 상황을 듣고 단호히 말했어요. 이건 심리적 학대 수준을 넘었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며느리 증거 모으세요. 그리고 절대 먼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말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지금껏 저는 민서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만 무서웠는데 이젠 제가 그 아이보다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 식탁에 민서가 만든 건강죽이 올라왔어요. 저는 조용히 그릇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날 살리려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죽였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민서는 저에게 자꾸 깜빡거리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또 물 끓이다가 가스 안 끄셨어요. 아까 약 드셨다면서 왜 또 찾으세요? 아무래도 기억이 좀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그녀는 말끝마다 걱정돼요라는 표현을 붙였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계산적이고 정리 중인 느낌이었죠. 며칠 후 민서가 준비한 저녁을 앞에 두고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 주원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민서는 일부러 그 앞에서 제가 약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식사하시면서 약도 자주 흘리시고 일정도 자꾸 잊어버리세요.
혹시 초기 치매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주원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누구나 까먹어. 엄마 민서 말처럼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민서가 서재에서 뭔가를 출력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요양병원 입원 사전 동의서라는 문구가 프린트 화면에 떠 있었어요. 민서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말하고 있었어요. 아드님 동의까지 받으면 어르신 사전 입원은 어렵지 않다 하더라고요. 조용히 입원하시고 3에서 6개월 모니터링 들어가면 돼요.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이 집에서 날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어 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서 이기기 위해서였어요. 만약 내가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정신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그건 자연적인 노화가 아님을 밝힙니다. 나는 절대 스스로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공증 가능한 형태의 자해 진술문이었고 다음 날 오전 저는 법조계 후배 조유진 변호사를 찾아가 직접 손으로 쓴 그 편지를 공증 서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유진은 말없이 서류를 읽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라도 이 며느리 환자 본인 사인이 어려운 상태가 되길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정과 음식, 상태를 다 문서로 남기세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 일과를 보고서처럼 정리했어요. 식사 시간, 복용한 약, 몸 상태, 민서와의 대화 내용, 그녀의 외출 시간까지. 심지어 녹음기 대신 초소형 카메라도 거실 화분에 숨겼어요. 민서가 없을 땐 그녀의 방 책상 위도 조심스럽게 살폈고 그녀가 남긴 메모지 한 장에서 중요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11월 17일 병원 입원 계획 제출. 11월 19일 아들 사인 필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 카메라로 그 메모를 찍고 USB에 저장한 모든 정보들과 함께 안전한 금고형 USB 보관함에 넣었어요. 며칠 후 민서가 저를 식탁에 앉혀두고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사실 요양병원 상담도 미리 받아놨어요. 걱정 말고 잠깐 쉬다 오시면 어때요? 저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넌 날 정말 걱정해서 그런 거니? 민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전 간호사잖아요. 환자 돌보는 게 직업이에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환자도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그날 밤 저는 주원이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네 아내가 날 요양병원에 보내려 해. 넌 정말 그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원이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엔 민서의 프린트 화면 캡처, 메모 사진, 사전 진술문 복사본이 들어있었죠. 주원이는 말없이 서류를 읽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감쌌어요. 이게 진짜야? 그날 주원은 민서와 별말 없이 침묵했고 민서는 눈치를 채며 서늘한 눈빛으로 날 바라봤어요. 그날도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민서는 죽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죠.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들깨죽 해봤어요. 민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줬어요. 그녀는 언제나 제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날이 갈수록 더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죽을 한 숟갈 뜨며 그녀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은 평생 교수 생활하시고 저축도 많이 하셨겠어요. 혹시 요즘 같은 때에 은행은 어디 이용하세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금융 정보를 묻는 말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 속에 숨어 있다는 게 무서울 정도였죠. 그냥 학교 앞 지점이요. 거긴 오랫동안 거래했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며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면 이미 며칠 전 제가 평생 써온 진짜 통장은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뒀거든요. 며칠 전 저는 조유진 변호사와 함께 제 전 재산을 임시관리 형태로 법률 신탁 계약을 체결했어요. 주원이가 완전한 신탁 상속권자가 되도록 설계하고 민서에게는 아무런 접근권이 없게 해놨죠.
그리고 그녀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이름, 즉 내 통장은 따로 가짜로 만들어뒀어요. 500만 원 정도만 넣은 단순한 계좌였고 그 안엔 의도적으로 해외 펀드, 예금 자동이체, 약값 출금 같은 메모들을 적어뒀어요. 그 통장을 저는 일부러 민서가 볼 수 있도록 거실 책장 아래 병원 약봉투 사이에 꽂아뒀어요. 예상대로였어요. 그날 밤 민서가 거실에서 조용히 전화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통장 봤는데 자산 거의 다 정리하신 것 같아요. 남은 거 얼마 없어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방문 안쪽에서 녹음기를 켜고 조용히 그 말을 모두 담아냈죠.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혹시 세금 상담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요즘은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나 잘못된 상속 설계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네요. 이젠 대놓고 상속을 들먹이기 시작했어요. 슬쩍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 그래서 내가 가끔 유언장 관련 정보도 찾아보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다시 곧 미소로 덮더군요. 그런 정보는 저도 좀 같이 봐드릴게요. 가족끼리 도와야죠, 안 그래요? 그날 오후 저는 일부러 종합부동산세 안내서 몇 장을 출력해서 식탁 위에 펼쳐뒀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를 일부러 민서가 들을 수 있도록 했죠. 네, 변호사님. 유언장 초안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상속 대상엔 아들만 넣는 걸로요. 며느리는 별도로요. 그 순간 부엌에서 컵을 쥔 민서의 손이 딱 멈췄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컵을 씻으며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물줄기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속은 끓고 있었을 거예요. 며칠 후 제가 아끼는 팔찌가 사라졌어요. 욕실에 걸어두었던 순금 브로치도 보이지 않았고요. 민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하신다더니 혹시 어디 잘 두신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서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 손목까지 비우고 싶나 봐요. 그리고 조용히 방에 숨겨둔 CCTV 메모리 카드를 빼내 USB에 백업했어요. 그 영상 속엔 민서가 혼자 욕실에 들어가서 브로치가 놓인 선반 위를 유심히 살펴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민서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유언장에 사인하셨어요? 아니면 병원에서 후견인 서류라도 쓰신 적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하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 같네. 그럼 혹시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어머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제가 도움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저는 살짝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어요. 그래, 다음엔 꼭 같이 가. 대신 그 전에 너가 정말 누구 편인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 조급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며칠 동안 민서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죽 이야기 대신 시리얼과 과일을 올려놓았고 침대 머리맡 약통도 손대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하려고요. 제가 너무 간섭한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 속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다음 수를 기다리는 장기판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집안에 설치해둔 무선 녹음기를 회수했어요. 그날 민서가 오후에 혼자 집에 있었고 거실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했던 걸 기억했거든요. USB에 파일을 옮기고 조심스럽게 재생했어요. 네, 맞아요. 어머님 앞으로는 총 3건 있어요. 생명보험이 2개, 상해보험이 하나고요. 수령이는 아직 변경 안 된 걸로 나와요. 남편은 몰라요. 그냥 조용히 정리해두고 싶어요.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보험사 직원과 몰래 통화하고 있었고 제 보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저 돈을 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제가 죽은 이후의 세계까지 설계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상에 앉아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보험 설계 통화 녹음 파일, 통장 접근 시도 정황, 요양병원 입원 동의서 시도 자료, CCTV에 남은 의심스러운 행동들, 약이 섞인 음식의 구성과 반응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 조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움직일게. 더는 기다리지 않아. 며칠 후 민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서야,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줄래? 요즘 가슴이 자주 뛰는 것 같아서.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제가 예약도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아마도 제가 정신적으로 흔들렸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간 병원은 심장내과가 아니라 법의학센터와 계약된 독립기관이었어요. 이곳은 사적 진단과 의료 자문, 그리고 이상 징후에 대한 공식 기록을 남겨주는 기관이었죠. 의사는 진단서를 써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현재 상태에서 외부 약물 반응 가능성은 낮지만 이전에 지속된 두통,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정황상 의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복수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며칠 후 민서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보험 정리하셨어요? 저는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어요. 응. 조만간 하나로 통합하려고. 주원이 앞으로 상속 순서도 다시 정리할 거고. 그 말에 민서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혹시 저도 뭔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상냥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 속에 숨겨진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잣말하듯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날 죽이려던 네 계획, 이젠 내 손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리고 조용히 저만의 플랜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1단계 모든 법적 재산을 아들 명의로 확정. 2단계 며느리의 접근 가능성 차단 의료, 금융 포함. 3단계 의료 기록, 증거 영상, 녹취 파일을 포함한 사후 고발 서류 봉인 안전한 공증 보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4단계 며느리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민서에게 일부러 불안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민서야, 요즘 나 정말 이상해. 약도 헷갈리고 어제는 자다 숨이 멎을 뻔했어. 그녀는 놀란 듯 제 어깨를 잡았어요. 어머님, 혹시 밤에 이상한 느낌 있었어요? 그 질문 속에 숨겨진 기대가 느껴졌어요. 이 여자는 내가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살아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상하게. 어제부터는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 끝이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민서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는 천천히 시선을 그녀에게 옮겼어요. 민서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제게 내밀었어요. 이건 뭐야? 그냥 간단한 재산 분할 관련 동의서예요. 병원 쪽에서도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족들끼리 정리된 게 좋다고 해서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문서를 꺼냈어요. 고령자 재산관리 및 상속협의 동의서. 처음 보는 형식의 문서였고 그 안에는 내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기재된 재산 목록이 나와 있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맨 아래 서명란에 내 필체와 너무도 흡사한 서명이 이미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문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언제 쓴 거니? 어머님이 전에 저랑 상의하셨을 때 그때 기억 안 나세요? 민서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그때 저랑 주원이한테 다 넘기겠다고 하시면서 간단히 정리만 해두자 하셨잖아요. 그녀의 말은 완벽하게 계산된 듯 들렸지만 문서 가장자리에 있는 잉크 번짐이 복사본에서 프린트된 흔적이라는 걸 저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조유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녀는 문서를 꼼꼼히 살피더니 즉시 인쇄 날짜, 서명부, 글씨 정렬 각도 등을 확인했어요. 이거 서명 위조 맞아요. 그리고 정식 공증이 없는 문서라면 법적 효력도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주원 씨가 그대로 믿고 제출하면 사실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손이 떨렸어요.
이젠 민서가 단순한 의심스러운 인물이 아니라 법까지 조작하려는 범죄자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며칠 후 민서는 다시 한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님, 지난번 문서 혹시 다시 보셨어요? 그냥 주원이 앞으로 재산만 정리해두는 거니까요. 저는 그제야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서야, 그 문서. 이미 사본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 그녀는 순간 눈이 흔들리더니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건 아마 제가 전에 대필해서 정리하려 했던 거예요. 죄송해요. 혼동하셨을까 봐요. 그 말에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들어가 진짜 유언장 초안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이 유언장이 위조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민서에겐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를 통해 정식 전자공증 절차를 마쳤고 서류 두 부는 각각 법률사무소와 아들 주원의 사무실 우편함에 넣었어요. 며칠 뒤 민서가 주원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주원아, 혹시 네 아내가 너 몰래 내 서명 흉내내서 유산 문서 준비했다면 넌 어떻게 생각할래? 주원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고 민서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서명, 너도 알지? 내가 그렇게 썼던 적 없어. 그 문서 네 아내가 만든 거야. 그 순간 주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서야, 사실이야?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고 그 방 안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주원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정말로 그 문서 위조된 거야? 그래, 그 애는 처음부터 나를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왜냐면 사람은 증오보다 증거가 먼저여야 하니까.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해 보였죠. 민서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식탁을 차렸고 약통도 가지런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오메가3랑 혈압약만 드시는 게 좋대요. 영양사 선생님이 그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했고 그 친절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약을 한 알 한 알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몰래 품속의 작은 봉지에 그 약들을 쏟아 넣었죠. 사실 며칠 전부터 저는 그녀가 내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약 복용을 중단하고 하루치만 실제로 삼키는 척 연기하고 있었죠. 그날 밤 그녀가 몰래 방에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자는 척했어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약통을 꺼내더니 봉지에서 다른 약을 꺼내 넣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약의 포장지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어 문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본 순간 심장이 싸늘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녀가 바꾼 약을 한 알 삼키는 척한 뒤 은밀히 숨겨둔 병에 토해냈고 그 약을 바로 병원 독성학과 교수였던 옛 제자에게 전달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이 약은 일반 혈압약이 아니에요. 중추신경 억제제가 아주 미량 포함돼 있어요. 노약자에겐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복수 계획이 실행 단계에 돌입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민서 앞에서 약을 삼키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줬고 그녀는 제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어머님, 약 꼭 챙기셔야 해요.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면서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더 가벼운 것 같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빠르게 거실 소파에 누웠고 심장이 뛰는 걸 조절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숨을 고르고 쓰러지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민서가 급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그녀는 저를 흔들며 제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 지금 어머님이 정신을 잃으셨어요. 네, 원래부터 상태가 안 좋으셨는데.
방금 약 드시고 나서 갑자기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119가 아니라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만약 오늘 돌아가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수령이는 그대로죠. 그 말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정말로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민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몰래 눈을 떠 녹음기를 꺼냈어요. 그 통화 내용과 멘트는 고스란히 녹음되었고 휴대폰 화면까지 카메라에 담아뒀어요. 그리고 침대 밑 숨겨진 카메라가 그녀가 약통을 바꾸고 통화를 하는 모습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민서가 주원이와 함께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주원이의 목소리에 저는 살짝 눈을 떴어요. 주원아 민서가. 그 말에 민서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아까 약을 드렸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는 애써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네가 준 약 그거 원래 그 약이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을 깜빡이며 뒷걸음질 쳤죠. 그날 밤 저는 주원이에게 모든 녹음 파일과 영상, 독성 약물 감정서까지 보여줬어요. 주원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먹였어요. 엄마 이걸 왜 지금까지 혼자 견디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이건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증거가 사라질 일이었거든. 죽은 척하고 눈을 감았던 그날, 난 세상 누구보다 똑바로 그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복수는 그들이 먼저 무너지게 두는 거예요. 며느리 민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보험, 위조 서명, 약물 조작까지 모두 들통났고 아들 주원도 더는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 모든 게 어머님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솔직히 요즘 어머님 상태가 많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에 상담 신청했어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어요. 이제는 날 정신병자로 몰아서 모든 증거를 무력화하려는 거였어요. 이 여자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거였죠. 며칠 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집에 방문했어요. 민서는 일부러 제가 어지럽고 헛것을 본다는 식으로 설명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 검사를 권유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조용히 웃으며 꺼낸 게 있었어요. 작은 녹음기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민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며 말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번에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수령이는 그대로죠. 남편은 아직 몰라요. 그냥 조용히 정리해두고 싶어요. 정신과 의사는 그 녹음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건 환자가 말한 게 아니라 가족분이 하신 말씀이군요. 민서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그 순간 집 앞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낯익었어요. 바로 제 제자 정혜민 교수였어요. 현재 국립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이자 제가 대학 시절 직접 가르쳤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직접 관찰해본 바로는 선생님께선 인지능력, 판단력, 감정 조절 모두 정상이십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특정인이 선생님께 위협을 가한 정황이 보이네요. 민서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니 이건 조작이에요. 다 어머님이 꾸민 거라고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뒤집힌 뒤였어요. 정혜민 교수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사전에 이분의 정신 이상을 진단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고 정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에 의한 정신과 조작 시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 기록은 철저히 분리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법원에 정식으로 민서에 대한 접근 금지와 보호 명령을 신청했어요. 모든 증거와 함께 제출된 자료들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의도적 생명 위협과 경제적 착취 시도로 판단되었어요. 주원은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넌 의사지만 사람의 마음은 못 봤던 거야. 이제라도 봤으니 됐어.
민서는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녀의 핸드폰과 이메일, 보험 관련 내역들이 조사되기 시작했어요. 며칠째 민서는 집 안을 어슬렁거렸어요. 주원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이후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도 약 챙기기도 거의 손을 놓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시도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집 안에 아무도 없던 오후 3시. 주원은 병원 회의, 저는 동창 모임이 있다고 말하고 일부러 외출한 척했죠. 하지만 실제로 저는 바로 근처 카페 2층, 무선 CCTV 원격 제어 앱을 통해 거실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 속 민서는 책장을 뒤지다 서랍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건 바로 제가 가짜 유언장이라며 일부러 보이도록 두었던 서류였죠. 진짜 유언장은 이미 공증기관과 변호사에게 전달해뒀고요. 민서는 봉투를 열어 안에 문서를 한 장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종이들을 손에 쥐고 말했어요. 이딴 거 하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 그녀는 그 종이를 세로로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에 갈라지는 소리가 CCTV 속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카페에서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녀는 찢은 유언장을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고 거실 창문을 열어 그중 일부는 바람에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 그녀와 눈을 마주쳤죠. 민서야, 무슨 일 있었어? 거실이 좀 어수선하네.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좀 새서요. 그래.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더라.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고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어요. 밤이 되어 저는 주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주원아, 네 아내가 내 유언장을 찢었어. 뭐라고요? 직접 눈으로 봤어. 그리고 저는 휴대폰을 건넸어요. 영상 속 민서가 유언장을 찢고 창밖으로 일부를 날리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죠. 주원은 영상이 끝난 뒤 숨을 헐떡이며 일어났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저는 고개를 숙인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그건 욕심이 사랑을 이겼기 때문이야. 그날 밤 저는 민서를 마주하고 말했어요. 민서야, 유언장 말이야. 그거 네가 찢은 거 다 봤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상도 있어. 너 보험회사 통화한 거, 약 바꾼 거, 그리고 지금 그 유언장 찢은 것까지 이젠 다 있어. 그녀는 마침내 무너진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함정에 빠뜨리셨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 너 스스로 만든 함정이야.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어요. 주원이 신고한 유언장 훼손 및 살해 시도 의혹에 따라 민서는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죠. 경찰은 거실에서 영상 속 찢어진 종이 일부를 수거했고 문서 복원팀이 민서의 지문이 명확히 남아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민서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묵이 모든 걸 자백하는 듯 했어요. 민서가 법정 피고인석에 선 모습을 보니 속이 다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 단정한 옷차림, 짙은 화장, 마치 여전히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듯한 눈빛까지요. 하지만 전 그걸 알고 있었죠. 그 여자의 진짜 얼굴은 증거 속에 있었어요. 재판장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민서는 유언장 훼손, 보험 사기, 정신과 허위 진단 유도 시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녀는 지금도 이걸 무너뜨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법정엔 기자들도 와 있었고 방청석에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과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아들 주원도 구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건 민서가 제 유언장을 훼손한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민서가 유언장을 꺼내 찢고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잠시 후 법정 안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민서의 변호사는 일어나 이렇게 외쳤죠. 저 영상은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으로. 하지만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사 가처분 신청으로 정식 허가를 받아 설치한 CCTV입니다. 정황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보험회사와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어머님이 만약 갑작스럽게 돌아가셔도 보험금은 남편이 몰라도 되는 거죠? 그냥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서요. 이 통화를 들은 순간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표정을 바꿨어요. 이제 민서가 무슨 의도로 저에게 접근했고 무엇을 노렸는지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세 번째 증거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술서였어요. 민서는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려고 했고 전문의를 불러 진단을 유도했죠. 하지만 정혜민 교수, 제 제자였던 그 의사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매우 명확하고 이성적입니다. 도리어 피해를 입은 건 선생님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 모든 진술이 증거로 법정에 제출됐고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민서는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녀는 흐느꼈고 순간 방청석 일부에선 안쓰럽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야? 제 말에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주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께 말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엄마를 의심하고 그 여자를 믿은 제 자신이요. 그리고 그는 민서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사랑한 게 아니야. 엄마를 지워버리고 네 뜻대로만 하려던 집착이었어.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어요. 재판장은 선고를 다음 기일로 미루고 피고인 민서에 대해 접근금지 연장과 신변 보호 조치를 명령했어요. 재판이 끝나자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회색빛 법원 천장이 그렇게 밝아 보인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재판이 끝난 다음 날 민서는 갑작스럽게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긴 코트를 입고 머리는 질끈 묶은 채. 낯빛은 창백했고 손에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문을 열자 그녀는 말도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아니 교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불쌍하고 처연했어요.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건 반성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 왔어, 민서야? 그냥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제가 했던 일들. 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만 한 번만. 그녀는 편지를 내밀었어요. 그 편지에는 손글씨로 자신의 잘못과 후회, 그리고 주원에게 보낸다는 마지막 인사까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글에서도 저는 진심보단 연기를 읽었어요. 잠시 후 주원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민서를 보자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주원아 나야. 나 정말 바보 같은 짓 했어. 그래도 너만큼은 날 버리지 말아줘. 그녀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주원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주원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금 울지 마. 엄마가 울 때 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민서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기만 했어요.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았다면 거짓이겠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해지려 했어요. 민서야, 무릎 꿇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야.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한 번만 다시 기회를. 그 기회 내가 주면 넌 또 누굴 속일 거지? 저는 거실 책장 아래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조작한 증거물들을 모두 정리해둔 복사본이 있었어요. 이건 너가 보험회사에 요청한 설계 변경 서류, 이건 정신과에 제출한 허위 진술서, 그리고 이건 찢어진 유언장 원본이야. 민서는 그 종이들을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했을까, 민서야? 왜요? 복수하려고 너가 나를 무시하고 죽이려 했을 때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너를 무너뜨릴 거라고 결심했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죠. 그때 주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야, 나는 너를 사랑했던 게 맞아. 하지만 너는 날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엄마를 없애고 싶었던 거였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난 진짜 정말 사랑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그 눈물은 이제 후회의 것이 아닌 모든 걸 잃은 사람의 절망이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그녀의 행위에 따라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이었죠. 민서는 수갑을 차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믿음도 가치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끌려나간 뒤 거실엔 묘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주원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랑 진짜 가족으로요. 저는 주원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래, 이제야 내 아들 눈이 돌아왔네. 민서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려가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주원은 며칠 동안 병가를 내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말없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기도 하고 오랜만에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밥도 먹었죠. 엄마, 예전엔 이런 시간들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을 뿐이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편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보낸 이는 민서였고 구속 직전 변호사를 통해 전달을 부탁했다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엔 열어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왠지 무엇이든 끝을 보아야 할 것 같았죠. 편지를 펼치자 민서의 흔들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컸고 그걸 감추기 위해 너무 많은 거짓을 썼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거짓이 아닌 게 있다면 저는 정말 주원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곁에 있고 싶었던 마음이 저를 어둠으로 몰아간 거겠죠. 지금은 어머님의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지만 제가 갇힌 곳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다는 것만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정말로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왠지 모르게 손끝이 시려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서재 책상에 앉아 펜을 들었어요. 하얀 종이 위에 용서라는 단어를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민서가 수감된 구치소에 짧은 면회를 신청했어요. 의외로 그녀는 조용히 받아들였고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았죠. 그녀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말랐고 눈가에는 그늘이 져 있었어요. 편지 읽었어. 한 가지 묻고 싶어. 정말 내 죽음을 원했던 건가?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정말 아니었어요. 그저 존재를 지우고 싶었어요. 저와 주원 사이에 어머님이 끼어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밥에 약을 넣고 유언장을 찍고 정신 이상자로 몰려고 했던 거야? 그땐 제가 미쳐 있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보였고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적어도 더 이상은 변명하지 않더군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너를 잊기로 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면회실을 나와 돌아오는 길, 가을 햇살이 얼굴을 스쳤어요. 지독하게 길고 아팠던 시간들이 이제야 조금씩 끝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며칠 후 주원이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집에 왔어요. 엄마, 이거 우리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하나 가져왔어요. 이 화분처럼 조금씩 다시 키워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지켜야지. 그리고 저는 대학에 복직을 신청했어요. 잠시 내려놓았던 강단에 다시 서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